안녕하세요. 싱그러운 잔디 위에 앉아 노트북에 글을 띄우며 조용히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부록의 문턱을 넘어선 여인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찾아들어 지나온 시간을 가만히 되짚어보니 그때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 절박했지만 이제는 인생에 한 번쯤 지나가는 바람처럼 가벼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궁금하시죠? 그 시절의 기억을 꺼내어 미소 짓듯 가볍게 하지만 정성껏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도 이곳 제주에서 얻었죠. 30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섬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산다며 여행이든 뭐든 도시로 나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제주도를 벗어나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곤 했죠. 그러나 저는 30살 무렵 제주에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삶에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참 좋았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저와 달랐습니다. 미영아, 맨날 집이랑 회사만 다니지 말고 친구도 좀 만나고 연애도 하고 그래라. 엄마, 내가 귀찮아? 나랑 같이 사는 게 그렇게 불편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 그래. 사회생활은 잘하는 것 같긴 한데 넌 너무 집에만 있잖니. 사실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죠. 학창시절에 교우 관계가 특별히 나빴던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와 깊이 가까워진 적은 없었습니다.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부모님은 제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 자주 염려하셨습니다. 게다가 연애조차 해본 적이 없으니 부모님 눈에 전 그저 걱정스럽고 답답한 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겐 시간이 날 때마다 홀로 제주도의 눈부신 바다와 드넓은 땅, 그리고 푸른 산을 둘러보며 보내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자 위로였습니다. 친구도 연인도 필요하지 않았죠. 부모님은 30이 넘도록 혼자인 저를 걱정하신 나머지 틈만 나면 잔소리를 퍼부으셨습니다. 남자 좀 만나보라는 말씀을 하도 들은 끝에 저도 마음을 굳히고 회사 여자 동료들에게 부탁해 소개팅을 했고 그렇게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설레기도 하고 왜 여태 이런 좋은 걸 모르고 살았을까 싶을 만큼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와 저 서로의 마음이 서서히 식어갔고 감정을 억지로 붙잡으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결국 첫 연애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끝났고 두 번째 연애는 간신히 1년을 넘긴 뒤 조용히 막을 내렸죠. 그렇게 연애를 멈췄고 다시 새해가 흘렀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혼자인 삶을 조용히 즐기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미영아, 저기 말이다. 혹시 결혼할 생각은 있니? 결혼? 글쎄, 난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데. 아빠, 나 독립할까? 아니야. 너랑 같이 사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남편에게 사랑받으며 사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지. 연애를 2번 해보니까 결혼까지 이어지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 그건 네가 아직 제대로 된 인연을 못 만난 거야. 미영아, 결혼정보회사 들어봤지? 거기서 어울리는 사람을 소개해준다더라. 아빠 친구 아들도 그걸 통해 결혼했는데 아주 잘 산다더라. 아, 결정사? 들어봤어. 근데 내가 진짜 시집을 가는 게 좋을까? 아이, 그럼. 너도 이제 30 중반이잖니. 미래를 생각하고 삶을 계획할 때야. 언제까지 혼자일 거니? 아빠의 눈빛은 간절했고 옆에 계신 엄마도 같은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제발 결정사에 가입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보라고요. 저는 하루 이틀 고민하다 결국 부모님의 바람을 따라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등급을 받았고 조건에 큰 욕심은 없으니 저와 비슷하거나 전혀 다른 사람이든 상관없으니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했죠. 일주일쯤 지나자 약속 장소와 시간이 문자로 도착했고 그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는 깔끔한 인상에 매너도 좋은 남자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식사를 하고 커피까지 마시는 내내 불편한 기운이 가시지 않아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화제를 꺼내 삼켰죠. 첫 만남은 그렇게 실패로 끝났고 두 번째 소개 역시 어딘가 모를 거리감과 괴리감으로 인해 자연스레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섯 번째쯤 되었을까요? 이번엔 좀 독특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산다는 그의 말에 저는 무심결에 눈이 동그래졌죠. 전 여기 결정사가 제주도 사람들끼리만 매칭해주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서울 결정사에서 인연을 못 만나서요. 그래서 제주도까지 눈을 돌려봤습니다. 헐, 그럼 만약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언젠가 제주도에 정착할 생각입니다. 다만 몇 년 정도는 서울에서 함께 지내길 바라죠. 그의 계획이 생소했지만 크게 무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서울 사람과 소개팅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전 서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그는 놀란 기색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를 벗어난 적 없고 벗어날 계획도 없다는 저의 말에 오히려 호기심이 생긴 듯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친구도 없고 연애는 딱 2번뿐. 조용히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요. 그랬더니 그는 갑자기 크게 웃으며 말했죠.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제야 저랑 비슷한 분을 만났네요. 사람은 역시 가치관이 맞아야 해요. 그렇죠? 글쎄요. 꼭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슷하면 아주 못 살진 않겠죠. 전 미영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껏 수많은 소개를 받아도 잘 안 됐던 이유가 다 미영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친구도 없고 제주도를 벗어난 적도 없다는 저의 이야기가 그에겐 특별하게 다가간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앞서 만난 남자들에겐 항상 불편함만 느꼈기에 이렇게 성향이 조금이나마 비슷한 사람과 마주하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낯설지만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달까요? 그래서 그의 애프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그는 매주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내려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는 다시 돌아가곤 했죠. 그 정성스러운 마음에 저도 조금씩 감동했고 점차 호감이 커져 연애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를 위해 난생 처음 서울로 가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답니다. 서울 진짜 너무 복잡하다. 오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와, 저 차 막히는 것 좀 봐.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건데 실제로 보니까 숨이 턱 막히네. 나도 답답해. 그래서 서울 생활은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사업 시작할 계획이야. 물론 미영이 너랑 결혼해야 가능한 일이지만. 벌써 결혼 얘기야? 오빠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 당연하지. 미영이 너도 나 좋으니까 서울까지 온 거잖아. 그건 맞아. 나 싫은 건 억지로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럼 됐지. 우리 둘 다 서로를 위해 움직이고 있잖아. 결혼해서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 산다면 아마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 끝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처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친구처럼 느껴지는 인연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이들도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모님 역시 하루빨리 제가 결혼해 독립하길 바라고 계셨죠. 특히 아빠는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김서방! 하고 불렀고 언제 결혼할 거냐? 라며 여러 번 말을 꺼내셨습니다. 부모님의 바람도 있었고 저 또한 달라진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기에 우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에 앞서 저는 미리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첫인상은 우아하고 교양 있는 분이셨고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워 마음이 놓였죠. 조심스럽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저는 묻는 말에 성실히 답했고 예비 시어머니도 흐뭇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미양 씨, 그럼 결혼하면 서울로 올라오는 건 맞지? 네, 오빠가 3년 정도 서울에서 지내고 그 후엔 제주도로 내려가자고 했어요. 저도 미리 서울에서 다닐 직장까지 알아봐 뒀어요. 그래? 둘이 계획을 아주 잘 세웠구나. 근데 말이다, 굳이 신혼집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제주도로 내려갈 거면 그때 집이랑 혼수 준비해도 되잖아. 서울에 있는 동안은 그냥 이 집에서 나랑 같이 지내는 게 어때? 여긴 넓고 아늑해서 불편해할 것도 없고 말이지. 시집살이 하라는 말씀인가요? 아이고, 걱정 마. 난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달라. 괜히 고생시키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매일 가사도우미가 오니까 살림 걱정은 접어도 돼. 그래도 생각지 못했던 제안이라 당장은 대답드리기 어려워요. 저는 솔직하게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 둘 다 신혼집을 지금 마련하는 건 오히려 번거로운 일이라며 함께 살아보는 것이 더 낫다고 권하더군요. 깊이 생각해보니 시어머니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시집살이를 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뒤 몇 주 후엔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가 상견례를 치렀고 2달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시어머니 댁에서 함께 지내게 됐죠.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셨습니다. 단 한 번도 시짜질 같은 것을 하지 않으셨고 저에게 억지로 무언가 시키는 일도 없었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가정부가 차려준 저녁을 편하게 먹고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시집살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집에서 손님처럼 지내는 듯한 나날이었죠. 신혼이던 시절 저와 남편 사이는 뜨겁고도 돈독했습니다. 매일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고 서울에 지인 하나 없는 저를 위해 남편은 주말마다 좋은 곳으로 데려가 데이트를 즐기곤 했죠. 신혼 초엔 누구나 그렇듯 사랑이 충만하고 배려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삶이 참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지냈지만 시간이 흐르자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제주도로 내려가기 위해선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며 남편은 무리해서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주말인데도 또 일 나가? 경력도 쌓고 실적도 크게 만들어야 이직을 하든 뭘 하든 되지. 제주도에 있는 회사들이 많지도 않잖아.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춰놔야 해. 그래도 주말까지 일하면 난 시댁에서 어머님이랑 단둘이 있어야 하잖아.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은 결국 제 생각만 앞선 투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그 말에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쏘아붙였습니다. 뭐? 우리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싫다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엄마가 당신 힘들게 한 적 없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 불편하면 그냥 나가서 놀아. 내가 친구가 있으면 그러겠지.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나가서 뭐 하라고. 여보. 서울에서 1년이나 살았으면 이제 혼자 다니는 것도 좀 적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남편은 제가 서울살이 동안 회사와 집만 오가며 늘 조용히 지내온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요. 아마도 그런 제 모습이 시간이 지나며 점점 그의 마음에 불만으로 쌓여갔던 모양입니다. 제 성격이 모난 건지 아니면 친구가 없어서 낯가림이 심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와 가까워지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요. 웃으며 다가가려고 노력하면 늘 돌아오는 건 잔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주말이고 오빠도 출근했는데 저희 둘이 나들이라도 다녀오면 어떨까요? 바람도 쐬고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가서 놀자고? 예, 난 오늘 책도 좀 읽어야 하고 음악 감상도 해야 해. 저녁엔 친구들 모임도 있단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다음에 또 여쭤볼게요. 너 할 일 없어서 심심한 거냐? 그럼 책이라도 좀 읽어. 생각해보니 너 집에서 책 읽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구나. 친구도 없고 조용한 게 마음에 들어 며느리 삼았더니 기대한 것과 좀 다르네. 많이 당황스럽다. 책이요? 네, 그럼 읽어볼게요. 서점에 다녀올게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돼. 굳이 밖에 나갈 필요는 없지 않니? 괜한 외출하지 말고 집에 있는 게 좋겠다. 말끝마다 틈을 놓치지 않고 툭툭 던지는 말들.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만 있는 것도 못마땅하시고 밖에 나가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제주도에 내려가기 전까지는 다 맞춰야지 다짐하며 교양 있는 취미라도 가져보자 마음먹었어요. 소설책을 여러 권 주문해 읽었더니 또다시 흘리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그 좋은 시간에 겨우 소설 같은 걸 읽고 있니? 사람은 생각의 깊이를 키워야 해. 인문학이나 자기계발서 같은 걸 읽는 게 낫지. 그 말에 따라 이번엔 인문서적과 자기계발서를 주문해 읽었습니다. 나름 성실히 며느리 노릇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집안엔 늘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시어머니와 저 사이엔 얇고 차가운 벽 같은 것이 존재했죠. 그래도 몸은 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체로 혼자 시간을 보내셨고 저는 가사 도우미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조용히 책을 읽는 날들이 이어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결코 조심스럽지 않았죠. 너 말이다. 제주도로 내려가기 전에 애는 하나 낳아야지. 네? 이젠 2세 얘기세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니? 너희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지났고 너 나이가 지금 36이잖아. 아, 저 아직 오빠랑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본 적은 없어요. 전 제주도에 내려가면 아이를 낳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노산이야. 아니, 지금도 충분히 늦은 거고. 난 성별은 상관없으니 부담 갖지 말고 그저 건강한 아이 하나 낳아주면 돼.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걸려 그날 밤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지친 얼굴로 소파에 기대 있었고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얼굴에 피로와 짜증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이제 우리도 2세 준비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 지금 무슨 애야. 나 요즘 일 때문에 정신없어 죽겠어. 요즘 오빠 너무 몸을 혹사하는 것 같아. 좀 쉬면서 일해. 오빠 정도 능력이면 제주도에 이직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텐데. 그리고 아이 낳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부부 사이도 예전만 못하잖아. 그거 오빠도 느끼지 않아? 내 나이가 40이야. 그 나이면 다 그래. 요즘 40은 청춘이라잖아. 오빠, 우리 신혼 때는 아니랬잖아. 아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이를 위해서라도 잠자리도 좀 더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자 남편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못해 그래 한번 해줄게 하는 듯한 태도로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에서 시작한 결혼이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 이토록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고 또 한편으론 끔찍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면 뭐든 달라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저는 일부러 더 밝은 척을 했어요. 콧소리를 섞어 애교도 부려보고 다정한 눈빛으로 말을 걸며 남편의 기분을 살피기도 했죠. 오빠, 오늘은 일찍 들어오면 나랑 드라이브 갈래? 날씨도 너무 좋던데.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그이는 대답만 남긴 채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의 무심함에 마음이 저릿했지만 애써 웃으며 괜찮은 척했죠. 하지만 그이는 일에만 몰두했고 여전히 전처럼 바라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절 앉혀놓고 몇 시간이고 타박을 하셨어요. 너 말이다. 몸에 어디 이상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님. 저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고 건강하다고 들었어요. 그래? 지난번에도 검사하라고 했을 땐 미적거리더니 그걸 어떻게 믿어? 혼자 가서 검사 받았다며.
오빠가 바빠서요. 시간 날 때 혼자 다녀왔어요. 필요하시다면 의사소견서도 보여드릴게요. 됐어. 멀쩡하다니까 믿는다. 그런데 너희 부부 요즘도 부부관계는 제대로 하냐?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감히 그런 질문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오빠가 요즘 많이 바쁘긴 해도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오빠가 많이 피곤해해서 제가 먼저 다가가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그게 문제지. 남자가 먼저 열정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마누라가 구걸하듯 매달려서야 애가 생기겠냐고. 이게 다 분위기 문제야, 분위기. 그래서 애가 들어서지 않는 거라고. 교양 있는 분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말이 쏟아지자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오빠가 정말 힘들게 일하거든요. 매일 늦게 들어오고 지쳐서 말 한마디도 못할 때도 있어요. 나이도 있다 보니 몸도 예전 같지 않고요. 뭐야? 지금 내 아들이 늙어서 남편 구실도 못한다는 거야? 네가 시어머니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해? 시모의 목소리는 갑자기 한 옥타브 높아졌고 저는 깜짝 놀라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오해세요, 어머님. 하지만 이미 감정이 상하신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막말을 쏟아내셨고 전 그저 고개 숙인 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인상을 잔뜩 찌푸린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방으로 들어오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무슨 말 했길래 그렇게 화가 나셨냐? 나한테 전화 와서 뭐라 하시던데? 당신 교육 좀 제대로 시키라고. 내가 뭐 어머님 앞에서 막말이라도 했단 말이야? 그냥 임신이 잘 안 되니까 오빠가 요즘 너무 바쁘고 지쳐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걸 왜 굳이 엄마한테 말해?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괜히 엄마 자극하지 말라고. 오빠, 우리 꼭 아이 가져야 해? 그리고 요즘 오빠가 나한테 너무 무심하잖아. 그이는 제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고 피곤하다는 말만 남긴 채 대화를 피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잔소린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가 매력이 없으니까 남편이 잠자리를 피하는 거야. 30 중반 넘으면 애 갖기 힘들다는 걸 왜 모르니? 솔직히 네가 예전에 남자 많이 만난 거 아니냐? 그랬으니까 이렇게까지 안 생기는 거겠지. 이런 말들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임신이 안 되는 모든 책임은 제 몫이었고 전 그저 꼭 참으며 제주도에 내려갈 날만 기다렸어요. 조금만 더 참자. 제주도에 가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태도는 더 무심해졌습니다. 말은 줄었고 눈빛은 식었고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 3년 차가 되었고 저는 제주도에 대한 기대 하나로 일상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시어머니는 자르듯 말했어요. 너 서울에서 애 안 나오면 제주도에 못 내려가. 거기가 무슨 도피처야? 손주도 못 낳는 며느리를 내가 왜 보내주겠니? 어머님, 손주보다 중요한 건 저희 부부의 행복 아닐까요? 저희가 서로 행복하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꼭 애를 못 낳는 것처럼 말하네? 너 지금 애 낳을 생각도 없는 거야?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아이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됐어. 너 말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이세는 포기한 모양이네. 좋다 이거야. 그럼 너 제주도 못 가. 손주 없으면 네가 평생 내 집에서 살아야 할 줄 알아. 저는 당황했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말했어요. 오빠, 어머님이 제주도 안 보내주신대. 애 못 낳으면 절대 안 된대. 알았어, 내가 엄마랑 얘기해 볼게. 그게 다야? 오빠는 내가 어떤 말들을 들었는지 알아?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냐고. 어른이 하는 말이잖아. 그냥 흘려 들어. 그런 걸 다 마음에 담고 살면 누가 살아? 오빠, 우리 제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약속했잖아. 귀찮게 좀 하지 마.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먼저 내려가 있어. 나중에 따라갈게. 그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뭐야? 나 혼자 먼저 가 있으라고?
오빤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는 거야? 여보, 제발. 나 좀 쉬자. 내일도 일찍 나가야 해. 회사 그만둬. 제주도 가기로 약속한 거 지켜. 하루빨리 떠나자고. 무슨 소리야. 진급은 하고 가야지. 그래야 이직할 때도 유리하다고 했잖아. 그 얘기 1년 전부터 했잖아. 진급은 언제 되는데? 한 1년은 더 있어야 돼. 미끄러지면 1년 더 있어야 하고. 그럼 2년은 더 서울에 살아야 한단 말이야? 나 그때까지 못 기다려. 몰라. 그냥 나 좀 내버려둬. 그이는 대화할 의지도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제 말에도 그는 귀찮다는 듯 고개만 저었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독서를 퍼붓던 입을 다물더니 몇 달 전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오히려 편했지만 이상하게도 불길한 침묵 같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시댁에서 지내는 게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고 눈치만 보며 지내니 마음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조심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휴가 좀 다녀와도 될까요? 여름이기도 하고 제주도에 가본 지 오래돼서요. 다녀와라. 근데 내 아들은 아마 못 갈 텐데. 네, 맞아요. 그이는 회사 일이 바쁘잖아요. 저 혼자 다녀올게요. 그래, 가서 놀다 와. 그게 다예요? 그럼 뭐라도 줘야 하냐? 뭐 휴가비라도 주리? 아니에요. 혼자 다녀올게요, 어머님. 단번에 허락해준 게 이상했지만 그래도 이때다 싶어서 얼른 제주도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여름 휴가라 가족들과 연인이 많은 비행기를 타니 허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남편에게 사정이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미리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 예고 없이 친정집을 찾아갔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엄마가 나오시며 헉하고 놀라셨는데 반가워서 짓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미영아, 지금 오면 어떡해? 너 정신이 없니?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반갑지도 않고 왜 왔냐고 하시는 거야? 많이 섭섭하네. 그게 아니라 이거 사. 네 시부 제사가 내일이잖아. 제사? 맞다, 깜빡했네. 근데 어머님이 왜 휴가를 허락해 주셨지? 이상하네. 아이고, 미영아, 넌 시집 갔으면 기본적인 건 지키면서 살아야지. 얼마나 편했으면 시부 제사를 까먹고 여행을 다 오냐. 시아버지 제사를 깜빡한 건 잘못이긴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하더군요. 엄마, 이왕 온 거 그냥 반갑게 맞아주면 안 돼?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냐? 미영아, 이러면 안 돼. 어서 다음 비행기 시간 알아봐라. 엄마, 진짜 너무해. 오랜만에 휴가 왔는데 그렇게밖에 말 못하시는 거야? 알았다, 들어와라, 들어와. 일단 친정집에 들어가서 짐을 대충 내려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내려온 게 달갑지 않으셨는지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이윽고 엄마가 물을 게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너 애기는 왜 안 가지는 거야? 네 나이가 내일 모레 40인데 애는 낳아야지. 친정에 오자마자 그 소리부터 듣다니. 우리 시어머니랑 짠 거야? 아니, 우리 생각이 그래. 너 시어머니가 심하게 뭐라 하니? 하긴 뭐 나라도 뭐라 하겠다. 나이 많은 며느리가 애를 못 가지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냐. 요즘은 뭐라 안 하시거든. 그리고 애가 꼭 있어야 하는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세 가지라는 말씀은 그만해요. 나 배고파. 집밥 좀 차려줘. 에휴, 이렇게 혼자 올 거면 뭐하러 오니? 김서방이 시간 될 때 같이 내려오든 하지. 엄마, 잔소리 계속 하실 거야? 엄마가 틀린 말 했냐? 알았다. 밥 차려줄 테니까 밥 먹고 다음 비행기나 알아봐. 부모님은 제가 정말로 반갑지 않으셨나 봅니다. 꼭 시어머니한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딸 가진 부모는 죄인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여하튼 휴가를 와서도 환영받지 못한 저는 식사 후에 비행기 티켓을 알아봤습니다. 취소된 자리가 있어서 금방 구할 수 있어서 그날 저녁 비행기를 타기로 했답니다. 제주도에 온 김에 혼자 바닷가도 가고 산도 오르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풀었어요.
그리고 혼자 밖에서 저녁을 먹고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공항을 향했습니다. 떠난 지 10시간 만에 시댁으로 돌아갔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충격적인 모습으로 나갈 채비라고 있더군요. 너 제주도에 간 애가 왜 벌써 오니? 어머님, 내일이 아버님 제사일이잖아요. 제가 깜빡해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어머님이랑 오빠가 휴가를 갈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옷차림도 이 여행 가방도 딱 휴가 갈 차림인 것 같네요? 남편이 꽃무늬 남방을 입고 있는 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이는 절 보더니 진땀을 흘리며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군요. 여보, 그 엄마가 아버지 산소에 가자고 해서 겸사겸사 휴가를 가기로 한 거야. 당신 아버지 제사 때문에 다시 온 거야? 왜 그랬어? 잠깐 전화 좀 할 테니까 일단 기다려봐. 정말 섭섭하네. 나만 빼고 휴가를 가려고 하다니. 요즘 집안 분위기가 썰렁해서 아쉽고 서운했는데 두 사람 너무하네요. 남편이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예, 우리 나가서 이야기할까? 나랑 커피나 한잔하고 오자. 아니다, 산책하면서 대화하자. 내가 사과하마. 어머님 섭섭해요. 알았으니까 일단 나가자니까, 어서. 자꾸 서둘러 절 데리고 나가시려고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진땀을 흘리며 어딘가 전화를 하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었죠.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두 사람 지금 뭘 숨기고 있는 거죠? 아니 숨기긴 뭘 숨긴다는 거냐? 우리 그런 거 없거든? 어서 나랑 산책부터 나가자. 세아가, 그동안 쌓인 게 많았지? 우리 바람 쐬면서 이야기 좀 하자. 그렇게 살갑고 다정한 말투로 말씀하신 건 신혼 초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진짜 이상해서 따라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듭 밖에 나가는 걸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윽고 시댁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인터폰에 여자 얼굴이 보였고 해맑게 자기야, 어머님 하고 부르는 게 들렸답니다. 시모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고 제가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걸 처음 안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본 상간녀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어요. 어머나! 어머님 며느린 제주도로 휴가 갔다고 했는데 아, 내가 휴가 간 사이에 상간녀랑 모자가 여행을 떠나려고 한 거구나? 이거 참 상상도 못한 그림이네. 그러자 상간녀는 전혀 긴장하지 않고 말하더군요. 이걸 어쩌지? 어머님,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해결하시죠. 아무래도 그래야겠구나. 예, 미영아. 너 그동안 내 아들과도 별로였고 나랑도 많이 부딪혔던 거 알지? 네. 그래서 새 며느리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 화내지 마라. 사람 인연이 평생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냐. 넌 우리랑 맞지 않아. 내 아들은 너한테 시들해진 이후로 계속 헤어지고 싶었대. 그건 오빠한테 직접 듣고 싶네요. 오빠, 나랑 이혼하고 싶었어? 그이에게 물었더니 당당하게 제 눈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 너한테 질렸어. 엄마도 너 싫다고 하시니 더 살아서 뭐하나 싶더라. 당신이 맨날 제주도 내려가서 살자고 하는 것도 부담됐고 난 서울에서 계속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나한테 한 번이라도 그런 말 한 적 있어? 그냥 기다리라며. 기다리면 제주도 가서 살겠다며. 당신 생각과 의지를 표현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배신해?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웃기까지 하더군요. 이렇게 다 들킨 거 잘 됐네.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되고 말이야. 나 저 여자랑 결혼도 할 거야. 정말 끔찍한 놈이네. 그래, 비난하고 욕을 해. 근데 이혼만 해주면 돼. 그이의 말이 끝나자 시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꺼봐라. 우린 너와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니까. 미영아, 애기도 못 낳는 너를 내가 끝까지 며느리로 둘 줄 알았니? 여기 새 며느리 될 애를 봐라. 젊고 예쁘지? 나도 끌리고 아들도 끌리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다. 아무튼 우린 다 결정했으니까 헤어져라. 소송은 하려고 하지 마라. 적당한 위자료 줄 테니 그거 받고 제주도 내려가서 조용히 짱 박혀서 살아. 네가 소송하면 우리도 준비할 거야.
네가 임신 못하는 사유가 있으니 충분히 맞받아칠 수 있다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머님, 당신, 상간녀 셋 다 대단해.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보여줄 게 있다며 세 사람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띄우고 말했어요. 어머님, 저한테 임신하라고 강요할 때마다 가만히 듣고 참아준 거 아시죠? 제가 남편의 치부를 덮어주려고 했던 걸 모르셨죠? 자, 보세요. 이이가 혼자 병원에서 검사받고 왔는데 무정자증이랍니다. 남편 서류 가방에서 이걸 보고 저도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고 감싸주고 싶어서 그동안 입을 열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님이 심한 말을 해도 다 제가 임신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참았던 거라고요. 남편은 헉하고 놀라더니 언제 이런 걸 찍어뒀냐며 화를 내더군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는 것을 알고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도 충격이 심했는지 눈을 내리깔더니 말하더군요. 오빠, 진짜야? 무정자증 맞아? 애기 못 낳는 사람이었어? 자기야, 내가 말하려고 했어. 나중에 자기랑 재혼하고 나면 말하려고 했어. 닥쳐! 내 꿈이 현모양처라고 한 거 몰라? 남편과 애를 여럿 낳아서 사는 게 꿈인 사람이라고 수십 번 말했잖아. 어머님도 내가 그런 꿈 꾸는 걸 알고 좋아하셨고. 미안해. 자기가 너무 좋아져서 미리 말하면 실망할까 봐 숨겼어. 남편의 대답에 상간녀가 그 이에 따귀를 날리더군요. 나쁜 놈. 유부남이지만 그래도 쓸만한 남잔 줄 알았어. 근데 무정자? 됐다. 우리 끝내. 다신 연락하지 마. 상간녀가 떠나자 남편과 시모는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허탈하게 웃었답니다. 참 재밌네. 내가 그동안 당신 비밀을 감싸줬는데 이런 식으로 공개하게 하다니. 아무튼 잘 끝났어. 당신 지금 무슨 짓 한 줄 알아? 내가 저한테 드린 돈이 얼만 줄 알아? 아, 돈을 많이 드렸어? 그런데 애 못 낳는 놈이라고 하니까 바로 사라지네? 이 여자가 정말 닥치고 찌그러져 있지? 내가 지금 당신과 어머님을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은데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라 그냥 할 말만 하고 퇴장할게. 두 사람과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고 제주도에 가면 당신이 달라져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 그런데 당신이 다 망쳐버렸고 날 배신한 것까지 알았으니 여기서 끝내자. 이혼소장 잘 받고 법정에서 보자고. 제가 통보하고 나가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붙잡더군요. 세아가 잠깐. 너 우리 아들이 애를 못 가지는 걸 알고도 다 감싸주고 있던 거니? 세상에, 그렇게 속이 깊은 아이였구나. 난 몰랐다. 네가 이런 착한 사람인 줄 몰랐어. 이보세요, 어머님. 방금 상간녀한테 차였다고 다시 저한테 기회를 얻으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집어치우세요. 이나 저나 오만정이 떨어졌으니 끝낼 겁니다. 잠깐 있어봐라. 아들, 너 이런 아내를 두고 무슨 짓을 벌인 거냐? 어서 사과부터 해. 그리고 붙잡아. 아주 꼴값을 떨더군요. 시어머니는 고상한 게 아니라 고약한 늙은이였습니다. 기회주의자이자 머릿속에 계산기를 달고 사는 못돼먹은 어른이었답니다. 손을 뿌리치고 조용히 나가려고 하는데 시모가 미안하다며 대화로 풀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내보자고 했어요. 세아가, 너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지? 우리 아들이랑 내려가라. 내가 미쳤어요? 이런 인간이랑 다시 붙어서 살고 싶은 마음 쥐똥만큼도 없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계속 봤더니 이내 마음의 방향을 잡았는지 바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바람까지 피웠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 왜? 상간녀 놓치니까 바로 조강지처가 눈에 들어왔니? 아니면 세장가 가기 어려운 몸뚱이라는 걸 알고 이러는 거야? 야, 애 없이 살고 싶다는 여자 찾아봐. 난 너 같은 놈이랑 절대로 다시 살 수 없으니까. 여보,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이 그동안 모든 걸 알고 날 감싸준 걸 보니까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걸 알았어. 여보, 미안해. 진심이야. 당신이 화 풀릴 때까지 날 때려도 좋으니까 이대로 떠나지 말아줘.
정말 웃겨서 환장하겠더라고요. 뺨도 갈겨주고 침도 뱉어주고 싶었지만 그럴 가치가 없었고 이 두 모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급했는지 무릎을 꿇었고 남편도 시모 명령에 얼른 꿇어앉아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세아가 미안하다. 너의 마음을 못 알아준 우리를 용서해다오. 여보 미안해. 제발 이대로 떠나지 마. 우리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봐. 당신이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난 눈 감아주지 않을 거야. 오늘로써 끝이야. 둘이 계속 무릎 꿇고 앉아있든지 엎어져 있든지 상관 안 해. 난 이혼을 확신했으니까. 그럼 이만 갈게. 다른 여자 잘 구해봐.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비행기는 이미 다 떠나버려서 제주도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호텔을 잡았고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내니 바로 처리가 되었다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공항에 가는데 입구에서 시모자가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떠날 걸 감지하고 있어서 하루 종일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세아가 이대로 떠나면 안 된다. 한 번만 기회를 줘.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까 떠나지 마. 응? 두 사람 나랑 사는 거 불편했지? 나도 마찬가지야. 그걸 다시 겪고 싶지도 않고 용서를 해줄 마음도 없어. 이미 끝난 일이니까 법원에서 보자고.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남아줄래? 엊그제까지 저에게 무미건조하게 굴던 남편이 이러니 웃겼습니다. 진짜 웃기는 놈이네. 그럼 발가벗고 노래라도 불러봐. 그럼 생각해볼게. 왜? 못하겠지? 그럼 둘 다 꺼져. 난 제주도로 내려갈 테니까. 두 사람을 무시하고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깍 지르는 게 들렸어요. 남편이 절 붙잡겠다고 옷을 벗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옷 벗는 걸 도와주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상의와 바지를 벗자마자 공항 경비들에게 붙잡혀서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푹하고 비웃어주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답니다. 친정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렸어요. 엄마와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쩔쩔매듯이 행동하더군요. 엄마는 목을 풀더니 시모자 욕을 하더군요. 우리 딸에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김서방 그거 아주 못된 놈이네. 사돈도 마찬가지고. 엄마, 나 잠시만 지내고 집 사서 나갈 거야. 이혼하면 위자료도 받을 거고 모은 돈이랑 더해서 독립할게. 그러니까 몇 주만 시간을 줘. 어? 아이, 꼭 나가지 않아도 돼. 엄마 아빠랑 같이 살다가 좋은 남자 다시 만나서 재혼을. 바로 말을 자르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두 분이 하도 원해서 결혼을 해봤는데 난 아무래도 혼자 살아야 할 체질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까? 뭐? 넌 아직 젊고 충분히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어. 미영아, 세상엔 김서방 같은 놈만 있는 게 아니야. 뭐가 됐든 난 싫어. 이제 누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난 친구도 없이 잘 살아왔잖아. 뭐 기회가 되면 연애는 할 수 있겠지. 근데 결혼은 아니야.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아. 실망했다면 죄송하지만 내 결정은 번복할 수 없어. 그렇게 확고한 의견을 내놨더니 부모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주 뒤 서울로 올라가 이혼 재판을 받게 되었고 원하던 만큼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시모자는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없어서 깔끔하게 끝냈답니다. 그리고 결국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경치 좋은 동네에 아담한 집을 하나 구했어요. 혼자 지내기에 딱 좋은 조용하고 단정한 공간이었죠. 창문을 열면 바다가 가까이서 속삭이고 골목 끝을 돌면 푸른 산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멀지 않은 곳에 구했고요. 남들도 친정 부모님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사냐는 말도,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말도 들었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살아간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매일매일이 고요한 안도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예고 없이 찾아오셨어요. 거칠어진 손에 작은 과일 봉지를 들고 익숙하지만 조금 낯선 발걸음으로 현관 앞에 서 계셨죠. 차 한 잔 내드리자 아버지는 말없이 창밖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있잖아. 그때 아빠가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라고 했던 거, 그게 결국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것 같구나. 생각할수록 참 미안하다. 아빠, 그건 제 선택이었어. 내가 좋다고 선택해서 간 길이니까 아빠 탓은 아니지. 덕분에 결혼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알았죠. 다신 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그래, 네가 이렇게 사는 게 좋다니까 더는 뭐라 할 말은 없다. 근데 혹시 엄마 아빠를 원망하진 않지? 원망이라니. 아니 뭐 예전에 서운하긴 했지. 친구도 없고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근데 나도 부모님께 실망을 안겼던 적 있잖아. 우리 딸 마음이 참 깊어졌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에 묻어나는 감정은 말보다 진했습니다. 미안함, 후회, 다행스러움, 그리고 작지만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부모님은 제가 비혼으로 살아가는 삶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조용하고 단순했습니다. 바다와 산이 보이는 집, 안정된 직장, 나를 닮은 하루. 사람들은 때때로 묻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허전하지 않냐고요. 저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해맑게 웃고 넘어간답니다. 혼자 산 지도 언 1년이 지났을 무렵 엄마가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다짜고짜 말하셨죠. 미영아, 기쁜 소식 하나 전해줄까? 네 전 남편, 그 인간 재혼했다 또 이혼당했대. 뭐? 또 이혼했어? 응. 처음엔 둘이 꿀떨어지게 좋았나 봐. 근데 여자 쪽에서 아기를 가지려다 그 인간이 무정자증이라고 고백했다더라. 결국 여자 쪽에서 파혼 때린 거지 뭐. 그걸 숨기고 결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웃긴 건 뭔지 아니? 그 여자한텐 집도 해주고 예단도 다 해줬다더라. 돈도 팍팍 쓰고. 나랑 결혼할 땐 푼돈 하나 안 쓰더니 집도 없이 시댁살이만 시켜놓고. 그러니까 말이다. 넌 신혼집 구경도 못 해봤잖니. 근데 있잖아. 너도 한 번쯤 신혼집이란 걸 가져보고 싶지 않니? 엄마, 나 재혼 안 해. 절대 안 한다니까? 그치만 너 애인 있잖아. 사업도 잘하고 성격도 괜찮고 너만 보면 아주 좋아 죽으려고 하잖아. 그래도 결혼은 아니야. 나 그냥 연애만 할래. 다시는 누구랑 법적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 기집애 고집은 여전하네. 알았어. 엄마가 괜히 말 꺼냈다. 전 남편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망쳐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웃음이 나면서도 묘하게 통쾌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원을 자주 다닌다 하고 그 말에도 이상하게 속이 다 후련했죠.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네요. 요즘도 사회는 결혼하지 않으면 어딘가 결함 있는 사람처럼 보는 시선이 있죠. 하지만 세상엔 혼자 사는 게 더 나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분들도 많지만 결혼하지 않고도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혼자라는 건 결핍이 아니라 때로는 선택입니다. 저는 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며 오늘도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